강호순 검거의 1등 공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럴 것이 일단 강호순을 잡기는 했는데 범인으로 단정할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네, 그 2000년대 이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중요한 사건들, 특히 이제 연쇄 살인 사건 그런 것들이 다 2000년대에 일어나게 됐었고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생각에 강호순도 이제 그런 걸 다 보면서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호순이한테 형사들이 범행을 추궁할 때요. 그 형사들한테 강호순이가 이런 말 했어요. 나하고 이렇게 추궁하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DNA 찾는 게 빠를 텐데? 예, 어떻게 하면 이거 빈정거리는 거죠. 형사들이 오죽하면 그 얘기 듣고 강호순이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긁어모았습니다. 몽졸이 긁어모아가지고 뭐 심지어는 타다 남은 자동차 그것까지 통으로 그냥 국과수로 다 보냈으니까 박사님이 엄청 고생하신 거죠. 그거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품이 있었기 때문에 모아놓으니까 산더미였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 많은 의뢰품을 받았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물이 원래 많습니다. 특히 근데 이제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이 주로 실종됐던 분들이라 증거물이 사실은 없었죠. 예. 실종되신 분들은 사실은 실종된 후에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발견됐을 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DNA를 확보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증거물은 본인이 쓰던 그 개인 생활용품 그 중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칫솔이 제일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계 가족들 특히 이제 부모나 자식 있으면 그 직계 가족하고 칫솔하고 먼저 봐서 이게 확인이 되면 이걸 실종자의 DNA로 이제 정해놓고 나중에 이제 혹시 발견될 때를 대비를 합니다. 이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쇄살인의 어떤 그 증거물이 없었기 때문에 강호순의 주거지나 혹은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는 모든 증거물을 모든 물품들을 다 국과수로 이제 보냈었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의류 같은 건 일단 거의 다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집안에 있던 그 흉기로 쓸 수 있는 것들, 뭐 칼이라든가, 뭐 망치라든가 이런 것들, 뭐 곡괭이도 있고, 뭐 축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뭐 아궁이 같은 데서 타다 남은 뭐 다양한 것들, 그리고 장갑,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증거가 될 수가 네,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증거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사진부터 찍고 이제 기록을 남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제 육안으로 일단 이 관찰을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 먼저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어떤 얼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혈흔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인데 특히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범행에 아마 이렇게 피해자들이 피를 흘렸을 것으로 다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혈흔을 찾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국과수가 초비상이었겠네요. 정말. 거의 뭐 쓰레기장 같이 네.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강호순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구속하고 있는 그 기간은 사실 법정인 기간이 맞아요. 있어요. 원칙적으로 검찰도 10일 정도만 이제 구속 피해자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석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정 구속 기간 내에 사실상 저런 증거들을 이제 수사기관이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급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일 안에 뭔가 원칙적으로 증거를 10일이죠. 꼭 찾아야 네.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또 그나마 긴급 체포예요. 네. 구속영장 체포가 아니라 긴급 체포니까 긴급 체포라면은 사실 48시간 48시간이고. 해야 되는 거죠. 실무상은 36시간이네 정리해. 맞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DNA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죠. 36시간, 48시간 만에 찾아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뭐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 긴급 감정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고생하셨을 그래서 거예요. 중요한 사건은 뭐 다른 사건보다 먼저 이제 네. 감정을 좀 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이제 강호순 사건도 거기에 해당이 됐었고 증거물 중에서 특히 이제 집안에서 수거됐고 또 그 트럭에서 수거된 그런 물품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일단 검사를 했고요. 당시에는 사실 지금처럼 사실은 그 감정 인력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DNA 감식이라고 하는 게 199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좀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량 재난 희생자 신원 확인에도 여러 번 확인이 사용이 되고
또 연쇄 살인범들 다양한 증거물에도 확인이 되고 또 설해마을도 있었고 그 와중에 굉장히 이제 증거물이 이 사건 말고도 너무 많이 들어오는 네. 그 수요가 와.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급증하던 시기였는데 인력은 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아서 뭐 지방 연구소도 있긴 하지만 특히 서울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강력 사건을 엄청나죠. 그때 이제 감정하던 인력이 한 뭐 대여섯 명 그때 안 됐던 당시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 네 명, 대여섯 세네 명 있을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 아. 근데 또 국가수에 계실 때 교수님께서 기지를 발휘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기지라기보다는 이 증거물이 이게 들어오면 먼저 육안으로 보고 또 혈흔을 찾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육안으로 안 보이는 혈흔을 찾을 때 사실은 쓰는 중요한 시약이 있습니다. 우리 루미놀이라고 하는 어떤 화학 물질인데 혈흔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빛을 네. 냅니다. 우리 반딧불이하고 같은 원리로 이렇게 빛을 내게 되는 시약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05년 정도에 외국에서 그 루미놀 시약 중에 성능이 굉장히 개선이 된 시약이 출시가 됐고 우리나라에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그 루미놀 시약을 가지고 그 의뢰됐던 거의 모든 증거물을 다 뿌렸고. 다 뿌렸죠. 와. 예, 눈으로 일단 안 보이기 때문에 특히 또 색깔이 까만색이나 뭐 빨간색 이런 경우에는 혈흔이 묻어 있다고 해도 안 보이죠.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루미놀 시약을 불을 끄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빛이 나오면 그 부위를 이렇게 면봉으로 채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있긴 한데 보통 너무 작아서 뭐 깨알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육안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그 빛이 굉장히 약했지만 DNA가 나올 정도는 이제 됐던 그런 와. 시약이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점퍼 사진 같은데 아, 뭐가 결국 혈흔 반응이 나왔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점퍼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증거물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 트럭에서 수거된 점퍼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사실 비교적 깨끗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혈흔이 보였으면 강호순도 다 태워버렸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 눈에도 안 보였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루미놀을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이 소매 부분에서 빛이 이렇게 나왔고 당연히 채취를 해서 보니까 혈흔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NA 분석을 하게 되는데 뭐 당연히 또 그냥 생각에 예측을 할 때는 이제 바로 전에 검거됐던 사건 그 여대생 사건으로 검거가 됐기 때문에 그 여대생의 피가 나올 것으로 추측을 예상을 했죠. 했겠죠. 네. 근데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여성분께 나온 겁니다. 그 여성이 누군지 모르죠. 네. 근데 여대생은 아니었고요.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깨알 같다고 하는 게 이렇게 거의 점 하나 찍어 놓은 정도일 것 같은데 이런 크기의 혈흔에서도 DNA 채취가 가능해요? 네, 한 1나노그램 정도 나왔나요, 선생님? 네, 보통은 지금은 이제 정량을 더 정확하게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정량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기술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검출이 될 수 있는지 지금 기술로는 1나노그램의 10분의 1, 100 피코그램, 0.1 나노그램까지도 분석이 되는데 아마 그 2008년 당시, 2009년 당시에도 뭐 그렇게 그 차이가 있었던 한 걸로 같지는 않습니다. 1나노그램 정도는 아마 하셨던 걸로 그렇죠. 제가 예,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작은 숫자냐면 세포가 한 160개 정도, 160개면 세포 너무 작잖아요. 그 세포가 160개 정도 160개가 작은 건지 몰랐어요. 어, 되게 예.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건데 정말 연필로 콕 찍은 거 안에 그 안에 아주 작은데 세포가 아주 작은 세포들이 들어있는 건데 그거를 확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하고 지금은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이렇게 학술적으로 나오는 거면 세포 하나도 분석할 수 있고요. 보통 한 5, 60개 정도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지금 어마어마한 거를 하신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당시에 이거를 채취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160개 정도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뿌리면 다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하나하나 정말 아주 작게 빛나는 그 발광 물질을 본 다음에 거기서 또 이거를 뽑아낸 사실은 엄청난 거고요. 그 여대생은 아니었지만 그 여성은 밝혀진 게 사실은 6번째 피해자. 맞아요. 주부 김모 씨였습니다. 와. 또 다른 피해자분이시네요. 근데 어떻게 그게 그 주부 김모 씨의 DNA라는 거를 바로 밝혀낼 맞아요. 수가 있었죠?
네, 아까 실종 사건 이제 그 강호순이 검거되기 전에 이제 굉장히 한 2, 3년 사이에 경기 서남부 지역에 실종되신 분들이 많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다 그 먹어봤잖아요. 당시에도 그 실종자들이 나중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물들이 이제 많이 의뢰가 됐었는데 그 중에 이제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의 DNA를 제가 이렇게 화면에 있는 저렇게 것처럼 했었구나. 이게 좀 다른 증거물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메모를 해놓고 아. 이제 벽에 앞에 책꽂이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던 포스트잇인 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쓰신 메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STR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숫자- 여기 보시면 이 숫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게 우리가 보통 지금 DNA 감식의 표준 기술이라고 하는 이제 STR 분석 STR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보시면 이게 한 사람의 프로필이고요. 이제 A, B, C는 이제 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보면 숫자가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저 숫자는 아까 이게 STR이라고 하는 그 부위에 그 리피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STR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Short Tandem Repeat라고 해서 짧은. 이제 짧은 직렬 반복이라는 의미고 DNA 어떤 특정한 부위에 사람마다 어떤 반복되는 이 횟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그 개인 식별과 신원 확인에 일단 이용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미리 그 실종 신고가 들어온 분들을 미리 조사 네. DNA를 이제 하셔가지고 그래서 잡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사님들이라면 그 여성의 사진이나 뭐 증거 물품의 사진, 이름 이런 걸 적어놨을 텐데 이제 교수님은 그 리피트 넘버를 다 적어놓으셨던 네. 거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금은 이 강호순 사건 이후에 그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그렇죠.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범죄자의 DNA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냐면 아까 STR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DNA가 검출이 되면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당시에는 뭐 실종자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뭐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뭐 넣어서 이제 관리를 하기도 했고 이렇게 뭐 바로 볼 수 있도록 뭐 메모를 해서 보기도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강호순 사건 이후에 우리가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잘 아시는 뭐 이춘재가 옛날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당시에 그 피해자들이 실종자들이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런 그 DNA 데이터베이스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은 그 안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법률이 안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좀 아쉬운 면이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없었지만 교수님께서 직접 손수 네. 글씨로 써서 바로 대조가 가능하게 책상에 붙여두신 거네요. 그래서 주부 김모 씨의 데이터가 맞습니다. 강호순의 손목 부위에 있는 데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다음에 뭐 저도 당연히 너무 깜짝 놀라서 제 눈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 강호순이 다른 또 피해자, 특히 실종됐던 다른 여자분의 그 사건에도 관여가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뭐 긴급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관할 그 기관이었던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바로 전화를 드렸고요. 그냥 퇴근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퇴근 무렵에 전화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날 들어보니까 이제 밤새 이렇게 좀 취조도 하고 해서 전체 자백을 받았다는 얘기를 다음 날 아침에 듣게 됐습니다. 강호순이 결정적으로 무너진 것은 어제 오후 5시쯤 자신의 축사에서 나온 점퍼에 묻은 혈흔 추적 물질이 작년 11월 수원에서 실종된 김모 여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직후입니다. 그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어 다른 실종 여성들과 관련된 증거도 확보됐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새벽 2시 강호순은 검거된 직후부터 자신을 조사했던 한모 형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6건의 연쇄 살인도 모두 자신의 지시라고 털어놓는 순간입니다. 그럼 36시간 만에 어쨌든 자백을 받아내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이제 그 박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거는 그 인근에서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실종됐던 여성의 명단을 전부 뽑으셨을 거예요. 다 뽑아가지고 그들의 소지품에서 DNA를 도출해서 박사님 이렇게 표기해서 가지고 계시고
그 중에 한 사람, 실종자의 한 사람이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옷에서 발견됐다고 통보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 강호순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조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 강호순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는 증거 있으면 내놔봐. 내가 자백 안 하면 니들이 할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과학적인 증거가 하나 딱 와버리니까 이거는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자백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는 아까 그 마지막에 6번째 피해자였던 김모 씨의 칫솔이 이 강호순이 검거되기 한 달 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다행이네, 진짜. 그 전에는 이제 가족 DNA만 들어왔었고 칫솔을 우리가 분석한 거는 불과 한 달 전. 예, 그래서 그걸 만약에 뭐 의뢰가 안 됐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할 수가 없었던 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칫솔에 있던 DNA, 점퍼 소매단에 있던 그 DNA 일치하는. 혈흔 속 DNA, 결정적인 DNA가 도출이 됐고, 그 다음에 빠르게 전화를 또 거셨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경찰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던 강호순이 무너지기 시작. 점점 자백을 하기 시작을 한 거네요. 네. 와르르 무너진 거네요. 너무 듣기만 해도 아찔한 게 교수님께서 이런 메모나 이런 걸 하지 않으셨더라면 자칫 잘못했으면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너무나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런 범죄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가 진짜 이제 중요하다는 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전에 유영철 사건이 맞아요. 있었을 때도 이 논의가 나왔었어요. 그 DNA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하자라는 얘기가 맞아요. 나왔었는데 뭔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가 이런 식으로 주도해서 조직적이고 뭔가 체계적으로 한 사람의 DNA를 관리한다는 거에 조금 여론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결국 우리가 또 이런 강호순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겪고 이제는 드디어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법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정보에 관한 법률이라는 건데요. 이게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드디어 법률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이전에는 뭐 이렇게 인권 침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반발이 있었던 거죠. 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2009년에 이제 강호순 사건 때문에 12월에 이제 법이 통과되고 2010년 7월부터 그 데이터베이스가 시행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늦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DNA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만든 나라는 영국에서 이미 1994년에 만들었거든요. 와, 빠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영철 사건 때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DNA 데이터베이스가 생길 무렵에는 이미 전 세계 한 70개 국가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었던. 강호순 사건은 우리나라 과학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어쨌든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과학 수사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임식은 교수님의 발언에 덧붙여서 미싱 펄슨, 그러니까 실종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거를 관리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고 또 이거를 분석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권이라는 문제와 항상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슬기롭게 뭐가 더 국민에게 이득인지 우리가 이제 인권이라는 것들 이것저것 전 세계에서 좋은 걸 갖다 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좀 멈추는 것도 있다. 네. 이런 비판도 있으니까 좀 이런 사건을 리뷰해 보면서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특별히 늦은 이유가 이 있나요?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 DNA 관련된 거, 심지어는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저희도 그런 거 많이 그 논문도 쓰고 또 보고도 올리고 했는데 지금도 지문날인하는 거 자체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18살 되면 다 찍잖아요. 그거마저도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또 시민 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국가가 개인 정보를 그 소유하고 있는 거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범죄잖아. 아니면 실종자에 대해서는 이득이 좀 어떤 게 이득이 있는지를 조금 더 고려해 보자라는 주장은 우리가 맞아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강호순 사건은 또 아까 루미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루미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사실 이게 질 좋은 루미놀을 맞아요. 국산화하는 이런 데 엄청 결정적인 비싸요. 역할을 한
사건으로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루미놀 하면은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는 좀 그런 게 어려웠었나요? 루미놀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이 되던 치약인데요. 그 제품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썼습니다. 근데 그 성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빛이 약하고 되게 반짝 이렇게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뭐 보기는 했는데 이제 채취하기도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이 나라 그 국가에서 프랑스에서 이 블루스타라고 하는 좀 더 발광력이 세고 블루스타. 또 그 빛이 굉장히 지속 시간이 한 15초 이상 되는 그런 좋은 시약을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루미놀 블루스타 시약 때문에 해결된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비싸잖아요, 이거. 네, 수입 그렇습니다. 그 제품이니까 돈이 많이 제품을 들었겠어요. 이 사용법을 보면 125ml를 만드는데 뭐 한 2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 비싼 시약입니다. 그래서 저도 2003년에 이 블루스타를 갖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싸니까 그 수입 업체에서 한번 써봐라 했던 것만 쓰고 그걸 사기가 좀 애매하고 또 기존의 루미놀은 아무래도 DNA 손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임식은 교수님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강호순 사건이 또 하나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이제 DNA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비로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이제 좀 앞선 그 과학 수사가 앞선 나라가 됐고요. 근데 또 실상은 또 우리가 쓰는 그 시약이나 장비 같은 게 거의 다 외산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국산화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강원수 사건이 또 그런 계기가 됐던 그 사건이 되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미놀 시약 블루스타를 좀 국산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우리 경찰에 또 우리 검시관 중에 화공을 전공한 화학공학을 전공한 임승 검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그 뜻을 모아서 이건 개발해보자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 연구 과제를 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또 빠른 시간에 개발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개인적인 와, 연구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8년 정도 해가지고 8년.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해주신 것처럼 일단 성능이 그 블루스타보다 뭐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여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DNA 영향이 없어야 되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약을 만들어서 뭐 국내 특허도 내고 또 당시에 이제 공무 우수 뭐 제안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또 지금은 이제 미국 특허도 취득을 하고 뭐 최근에는 경찰청에도 납품이 돼서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의 루미놀을 쓰게 되는 건가요? 뭐 지금도 쓸 수는 있고요. 그럴 그런 수도 있고 것들을 안 그럴 수도 그럼 있고. 지금 우리나라 현장에서 경찰들이 사용하는 거는 국산 것만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작년에 보급이 돼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본업은 이 감정하시는 건데 사이즈로 개인적인 의지를 갖고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8년에 걸친 시간 동안 새로 루미놀을 만들으셨다니까 너무 대단하시네요. 8년이 너무 오래 걸린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고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 느끼는 점은 이 과학 수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국가 주도로 많이 진행이 되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처럼 굉장히 또 관심과 또 예산이나 있어요. 이런 지원이 네. 꼭 필요한 부분인데 최근에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선진국 대비하면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